오늘은 수수께끼 몇 개를 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두뇌 엔진을 가동하고 시작하세요. 옛날에 엘프와 난쟁이가 사는 마법의 숲이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숲의 서로 다른 두 부분에 살았어요. 어느 날 켄타우로스가 숲을 침공했고 엘프와 난쟁이는 쫓겨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엘프 셋과 난쟁이 셋 총 6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따라가 봅시다. 그들은 서쪽으로 달렸지만 불행히도 호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수영을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뗏목이 있었습니다. 뗏목에는 한 번에 엘프 둘, 난쟁이 둘 또는 엘프 한 명과 난쟁이 한 명 등 2명만 태울 수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쪽에 엘프보다 난쟁이가 더 많으면 난쟁이가 엘프를 공격합니다. 엘프가 뗏목에 타고 있어도 엘프보다 난쟁이가 더 많은 호수 쪽에 있다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난쟁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나요? 자, 가능한 첫 번째 단계는 5가지가 있어요. 엘프 한 명이 호수를 건너거나 난쟁이 한 명이 건너거나 엘프 2명이 건너거나 난쟁이 2명이 가거나 엘프 한 명과 난쟁이 한 명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 뗏목을 돌려보내야 하니 혼자서 호수를 건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2가지 옵션은 제외할게요. 엘프 2명이 함께 호수를 건너는 것도 안 돼요. 세 번째 엘프가 난쟁이 3명과 남게 되고 난쟁이가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쟁이 2명이 먼저 호수를 건너거나 엘프와 난쟁이 1명이 먼저 건너야 해요. 난쟁이 둘로 갑시다. 둘이 호수를 건너면 당연히 1명은 돌아와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엘프 2명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세 번째 엘프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엘프와 난쟁이가 함께 떠나면 떠나는 엘프는 강을 건너자마자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2명의 난쟁이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1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엘프와 난쟁이는 함께 떠날 수 없어요. 반대편에 난쟁이 3명과 엘프 1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프 2명이 함께 호수를 건넙니다. 누가 돌아올까요? 엘프는 안 돼요. 다른 1명이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요. 난쟁이가 돌아와도 안 돼요. 첫 번째 호숫가에 난쟁이 2명과 엘프 1명이 남게 될 테니까요. 자, 새롭게 생각해보죠. 엘프와 난쟁이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난쟁이 둘이 호수를 건널 순 없어요. 엘프와 난쟁이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남은 2 엘프는 함께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제 그 호숫가에는 난쟁이가 2 남았고 아무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난쟁이 1명이 친구 중 1명을 데리러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요정이 마지막 요정을 데리러 가고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난쟁이와 엘프를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개하면 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애초에 엘프들과 난쟁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2번째 수수께끼를 풀 차례인데요. 에스메가 출제한 문제예요. 에스메는 종종 숲에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대신 숲에 사는 오랜 친구 마녀를 만나러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에스메는 놀라운 수수께끼를 하나 알고 있는데 꽤 어려워요. 에스메는 이걸 마녀의 고양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녀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맞다면 당신의 고양이는 저와 함께 갈 거예요. 마녀는 어떤 수수께끼라도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에스메는 테이블 위에 커다란 예각 삼각형을 올려놨어요. 자, 이 삼각형을 7번 잘라서 사라지게 해보세요. 예각 삼각형의 모든 조각을 잘라내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삼각형의 각도가 직각이거나 둔각이면 그 조각은 그대로 남아요. 다시 한번 7번을 잘라서 삼각형 전체를 없애야 해요. 작은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요. 마녀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 고양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삼각형을 자를 때마다 두 개의 직각 또는 예각과 둔각이 만들어져요. 마녀는 막막해하다가 아직 다 먹지 않은 피자를 봅니다. 4조각 이상으로 자르면 모든 각도가 예각이 돼요. 문제는 피자는 둥글고 우리는 삼각형을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요. 이 트릭은 육각형과 오각형 등 다른 모양에도 작동해요. 마녀는 이 예각 삼각형을 2번 잘라 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린 작은 삼각형은 예각이니까 사라지죠. 이제 마녀는 피자를 자를 때처럼 오각형을 다루면 돼요. 정신이 들어보니 창문도 문도 없는 방이 있습니다. 천장은 매우 높고 유일한 탈출구는 맨 꼭대기에 있는 닫힌 해치입니다. 갑자기 방이 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확인해봤지만 물을 잠글 방법이 없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지만 적어도 5분은 걸릴 거예요. 2분이면 방 전체가 물에 잠길 게 분명해요. 그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는 없을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3가지 물건이 보여요. 빨대, 밧줄, 양동이 그중 하나만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양동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이 머리 높이로 올라가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세요.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자신만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생길 거예요. 방금 불이 난 건물 안에 있습니다. 탈출해야 하지만 불은 계속 번지고 있어요. 어지러워지고 연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러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는 3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출구 부근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불타는 방 반대편에 있습니다. 2번째 출구는 바로 앞에 있지만 윗부분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 출구는 부엌을 통해 있고 사방에 산산조각이 난 유리가 있지만 불길이 거의 닿지 않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출구가 불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내 불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불길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부엌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기어가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고 물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목을 죽이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강해지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나무 옆에 앉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될 수 있는 한 가장 큰 나뭇가지 2개를 구하세요. 그리고 외투를 찢어서 그 위로 쭉 펴니다. 마치 도처럼요. 나뭇가지 2개를 모래에 밀어넣어 고정시키세요. 대기 중에 물이 천에 모여서 물방울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은 철로에 묶여 있어서 전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팔을 쭉 뻗으면 라이터, 작은 포켓 나이프, 그리고 기름 한 통에 닿을 수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밧줄에 기름을 부으세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몸을 움직여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테일러는 또 한 번의 멋진 얼음 낚시를 마쳤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겨서 저녁거리를 들고 집으로 가려고 차로 걸어가고 있어요. 차의 절반쯤 다다랐을 때 배고픈 퓨마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테일러는 차에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퓨마가 따라잡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퓨마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물고기를 옆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모두 버려야 해요. 속도만 늦출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는 퓨마의 밥이 되기 전에 차에 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은 칠흑 같은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방은 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방이 오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에 나갈 길을 찾아야 해요. 2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벽에 있는 파이프가 몇 개 느껴지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이프가 가열되기 시작하면 아마 빨갛게 변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엄청나게 더워지겠지만 방의 구조를 파악하고 탈출 방법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안젤라는 숲으로 멋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발을 헛디뎌서 물을 다 쏟았어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근처에는 작은 개울과 선인장이 있어요. 신선한 물을 마시려면 어느 곳에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개울로 향해야 합니다. 호수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건 아마도 그 안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선인장 하나에는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한 물이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비록 개울이 작긴 하지만 흐르는 물은 거의 언제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건 뭐죠? 아! 동물 발자국이에요. 숲으로 향하는 곰 발자국, 숲에서 나오는 늑대 발자국, 그리고 호수를 향하는 사슴 발자국.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숲으로 들어간 곰이 아마 개를 겁주어 쫓아버렸을 거예요. 오, 그게 늑대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닐 거예요. 늑대는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곰은 사슴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호수에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숲이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마을에 있는 우물 속에 갇혀있고 물은 이미 무릎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물 입구로 통하는 밧줄이 있지만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양동이, 옷가지, 그리고 라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독은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병에 손을 대지 않는 동안 클로이는 요리에 식초를 뿌렸고요. 정말 매정하네요. 불평은 그만하세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카페의 이름은 9개의 등불이지만 밖에는 7개의 등불만이 걸려 있습니다. 주인은 이 실수를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 바람에 등불 2개가 날아갔을 때 주인은 등불을 다시 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방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손님들은 주인에게 등불 2개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잭슨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에이든을 만나러 왔습니다. 둘은 잡담도 하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에이든의 독특한 성격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했는데 새로운 수수께끼를 1개 또는 2개를 풀지 못하면 아무도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너를 삼킬 수도 있지만 네가 삼키는 것은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잭슨이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미 시간이 늦었네요. 정답은 물입니다. 잭슨은 수수께끼 하나만 풀어서는 에이든의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습니다. 예상대로 또 다른 수수께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을 때는 아래에 있지만 머리 없이는 위에 있는 게 뭘까? 잭슨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정답이 베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죠? 보아하니 아직이네요. 하지만 에이든은 이 질문이 오늘의 마지막 수수께끼라고 약속했어요. 한나의 생일은 1월 23일이지만 그 생일을 항상 여름에 축하하지. 왜일까? 다행히도 잭슨은 호주 여행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한나가 남반구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죠. 남반구에서 1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랍니다. 학생들은 금요일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큰 용기를 내서 시험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일에 2를 더하면 1이 되고 10에 6을 더하면 4가 됩니다. 이 정답을 알아내면 시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언제 교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후 4시입니다. 10일에 2시간을 더하면 1시죠? 그럼 10시 더하기 6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제임스는 아내 미아에게 전화를 걸어 8시까지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그날 저녁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8시 2분에 도착했을 때 미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미아는 남편이 오후 8시까지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다음날 오전 8시 2분에 나타났어요. 이 두 여자를 보세요. 둘 다 정말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 중 한 명만 부자랍니다. 누가 가짜 부자인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고급 승용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운전석에 탄 사람이 좀 놀란 눈치로 보이네요. 한 노인은 공중전화만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이 사실을 전화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도 전화기를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회사를 다시 방문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는 다시 작동하게 되었어요. 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자가 들고 있는 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우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크는 항상 친구 리암의 성취를 질투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둘 다 수수께끼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는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써서 리암을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영어 단어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이 단어는 총 7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아주 무겁습니다. 마크가 2글자를 가져가면 숫자 8, 8이 됩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가져가면 80, 80가 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성공이었어요. 무거운이라는 뜻의 weighty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어렵습니다. 한 남자는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육지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크는 그가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크는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문이 3개 있고 이 중 하나를 통과하면 다시는 그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가 지어냈기 때문이죠. 아비게일은 엄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문제는 뭘 사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아비게일은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온라인 쇼핑 카트로 가서 엄마가 거기 뭘 저장했는지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아비게일은 몰래 엄마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아비게일은 그걸 몰랐어요. 키보드에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였어요. 1. 애플 2. 애플 2. 오렌지 2. 키위 1. 레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각 숫자는 단어의 한 글자를 나타냅니다. 1. 애플은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P, R, I 그리고 L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April입니다. 와, 엄마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한 아줌마가 쇼핑을 하면서 돈을 내고 바로 가게를 나갔어요. 몇 분 후에 가게에 돌아와서 계산대에 지갑을 두고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갑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어요. 형사가 그 당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계산원 소피아는 그 여자가 돈을 지불한 후에는 지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조종사 로버트는 지갑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고 있지도 않았어요.
조경가인 마크는 가게의 다른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 지갑을 훔쳤을까요? 조종사 로버트였습니다. 안경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눈이 꽤 나쁜 것이므로 절대 조종사가 될 수 없어요. 범인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멜리아의 동생 닐은 미치광이 과학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멜리아의 방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해냈어요. 타임머신을 발명했고 정말로 작동했지요. 그는 이미 그것을 테스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이애나 왕세자비, 셜록 홈즈와 대화했다고 했어요. 아멜리아는 그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닐이 실제로 타임머신을 발명했더라도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과만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셜록 홈즈와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책, TV쇼,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기저기 다 나오죠. 한 여성이 자신이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죠?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거울을 보고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 뒤에 몰래 다가오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거짓말로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탐정 모자를 쓰고 유럽으로 가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세요. 빌은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빌은 기차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파리와 베를린 사이 어딘가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빌의 발자국이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의 짐이 있었어요. 한 형사가 기차에서 빌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이었어요. 그는 빌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표 검사원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기차에서 내던지고는 뛰어내렸어요. 형사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샘이 기차에서 빌을 밀쳐냈다며 그를 체포했어요. 왜죠? 기차가 가고 있던 방향을 보세요. 만약 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행 가방은 빌의 발자국 뒤에 있어야 하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샘은 빌을 기차에서 밀어내고 나서 짐을 던졌어요. 앤더슨 부인은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서 한낮에 직장에서 집으로 왔어요.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앤더슨 씨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기절하기 전에 구급대원을 부를 시간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부인은 즉시 문을 막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가짜 응급구조원이 있고 남편을 독살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앤더슨 부인이 도착했을 때 집 앞에 구급차가 없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아주 의심스러워요. 윌리엄은 머리를 맞고 끌려갔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 12개가 든 나무 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자 옆 바닥에 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윌리엄은 열쇠를 찾으려고 사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열쇠를 찾아냈어요. 열쇠는 어디 있었죠? 바닥에 있는 병을 보세요. 다른 것들과 똑같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낮아요. 상자 안에 가짜 바닥이 있을 거예요. 열쇠는 거기 있어요. 한 작은 도시에서 2명의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몇 달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 형사가 행운을 얻었어요. 그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두건을 쓴 인물을 보았고 쫓아가서 여성들이 인질로 잡혀있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현장을 덮쳤을 때 3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들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에머리고 그 방에서 1년 정도 지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여성 아리아는 그곳에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브리엘이라고 했고 약 2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동료에게 자유로 향하는 길을 알려달라고 물으면 그건 어떤 문일까요? 어느 감시자가 대답하든 그들은 잠긴 문을 보여줄 거예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잠긴 문을 보여줄 거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도 잠긴 문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메리는 잠긴 문을 알게 되고 다른 문을 선택하면 돼요. 당신에게 2개의 밧줄과 성냥이 한 상자 있어요. 밧줄 양쪽에 불을 붙이면 60분 동안 타죠. 이 밧줄을 이용해 45분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밧줄 중 하나의 양쪽을 태워야 해요. 동시에 두 번째 밧줄 한쪽에 불을 붙여요. 첫 번째 밧줄이 다 타면 두 번째 밧줄은 아직 30분이 남죠. 이제 두 번째 밧줄 끝에 불을 붙이면 돼요. 2배 더 빨리 탈 것이고 양쪽 밧줄 모두 45분 만에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4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죠. 마을 사람 모두 잭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마다 그는 500원짜리 동전을 선택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잭이 깨닫는 게 있는지 보게 그에게 이 똑같은 제안을 했죠. 그는 한 번도 지폐를 고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잭이 실제로는 천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잭은 왜 500원짜리 동전만 고른 걸까요? 잭은 사실 정말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짜로 돈 세례를 퍼붓게 했기 때문이죠. 그가 가치가 덜한 걸 계속 선택하는 한 사람들은 와서 그에게 이 속임수를 계속 써보겠죠? 조차 보이세요? 잭은 10년 넘게 1000원짜리 지폐를 거절해왔고 차 살 돈은 충분히 모았죠. 세 남자가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지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는 세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겠다고 했고 누구든지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죠. 그는 여기 제 손에 모자 5개가 보이죠? 3개는 검은색이고 2개는 흰색이에요. 눈을 감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세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는 그들 각각에게 검은 모자를 씌우고 2개의 하얀 모자는 가방에 숨겼어요. 이제 눈 떠도 돼요.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을 추측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겁니다. 남자들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알아내고 소리쳤죠. 나는 검은색 모자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추측했을까요? 사실 추측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는데 논리적인 답이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당신은 사진 갤러리에 있습니다. 벽을 보고 나서 사진들 중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당신은 라쿤, 라마, 축구공, 그리고 풍선을 봤어요. 어느 것이 이상한 건지 알 수 있나요? 7초 드릴게요. 라마 사진이에요. 다른 새 물체는 이름의 알파벳 O가 2개씩 있지만 라마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마당에 물이 한 통 있어요.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보고 반 이상 차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반도 채 안 된다고 주장해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통에서 물을 빼지 않고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이 거의 태에 닿도록 통을 기울여요. 만약 바닥이 보이면 통은 반도 안 찬 거예요. 만약 바닥이 아직 물로 덮여 있다면 반 이상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앞에 세 갈래의 길이 있는 숲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다른 길은 날카로운 목과 깨진 유리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너무 추워서 마치 남극에 온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할 건가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하세요. 곧 따뜻해질 거거든요. 용암에 너무 가까워서 몇 초 안에 얼음이 녹을 거예요. 존은 집에서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침실에서 아내의 엄청 비싼 동상이 떨어져서 부서졌어요. 존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이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 달아나는 걸 딱 제때 봤어요. 존은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추위 때문에 안경에 김이 끼어서 침입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존의 이야기를 듣고 존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죠.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안경 낀 사람이라면 따뜻한 방에서 추운 바깥으로 갈 때 안경에 서리가 끼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반대니까요. 그 남자는 자신이 조각상을 깨뜨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쏟아지는 비를 만났어요. 불행히도 그는 모자도 우산도 없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한 가닥도 젖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 준비됐나요? 여기 두뇌를 단련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고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마고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서가 어떤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력이 나빠서 그의 생김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모호한 설명을 들은 후 경찰관은 3명의 학생을 신문했습니다. 오웬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는 마고를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을 찾고 있었어요. 루카는 친구와 통화하느라 바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지갑을 훔쳤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루카였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는 통화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전화기를 사용했다면 즉시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숲속 깊은 곳을 산책하다가 에스메는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방황한 후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에스메는 마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기분이 좋았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마녀는 에스메에게 사과 3개를 주었습니다. 그중 2개에는 독이 들어있었고 1개는 먹어도 괜찮았어요. 에스메는 사과 하나를 골라서 한 입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독살당하지 않는다면 마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에스메는 똑똑한 소녀였고 그것을 해냈어요. 에스메는 어떤 사과를 골라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사과에 벌레 1마리가 있었는데 이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시험을 거의 망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제 큰딸 이름이 뭐죠? 였어요. 그 학생은 어리둥절했어요. 교수님은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생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3개의 숫자를 적었어요. 58, 3, 그리고 11. 학생이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그건 화학시험이었어요. 그 수수께끼는 화학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를 보세요. 58번째 원소는 세륨 또는 Ce입니다. 3번째 원소는 리튬, Li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원소는 나트륨 또는 Na입니다. 그걸 모두 합치면 셀리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교수님은 게임을 좋아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시험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 학생에게도 또 다른 퍼즐을 주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어요.
저는 딸들이 있어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금발이에요. 그리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몇 명 있을까요? 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번 수수께끼는 화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논리죠. 교수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검은 머리, 두 번째는 금발머리, 세 번째 딸은 빨간 머리입니다. 벤이 밤에 공원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때려 눕히고 모든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벤은 경찰서에 갔어요. 그 당시 세 사람, 콜, 제리, 그리고 버나드가 공원에 있었는데 모두 체포됐어요. 형사는 그들에게 마커를 하나씩 주고 화이트보드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쓰자마자 경찰은 즉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유죄이고 또 형사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리였어요. 벤은 오른쪽을 맞았어요. 그것은 범인은 왼손잡이였다는 뜻이었어요. 용의자 3명 중에 왼손잡이는 제리밖에 없어요.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한 남극 탐험대원이 얼어붙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는 3개의 문과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힌 쪽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매 초마다 천장에서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남극에 있어요. 거기에는 북극곰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라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거든요. 노라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곧 그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노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어요. 근처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케네디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다는 저는 한동안 노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지갑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라는 교실에 있다가 몇 분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죠? 그 형사는 노라가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갑은 노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가 없었어요. 노라가 거짓말했어요. 3명의 여성, 사라, 밀라 그리고 엘리노아는 쇼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전문 수박 도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는지 알 수 있나요? 앨리스는 테리에게 길 모퉁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패트릭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걱정스러워하는 눈치네요. 제 아내 빅토리아가 오후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몇 시간 전 우리 멍멍이만 돌아왔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서머스 부인은 하루 종일 TV를 봤다고 했어요. 저는 우편물을 배달하느라 바빴어요. 라고 우체부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저는 이 동네에 나올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자신이 자택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누굴까요? 우체부였어요. 소매가 약간 찢어져 있고 팔에 개에 물린 자국이 있네요. 게다가 바지에 검은 털이 붙어 있어요. 빅토리아의 개가 아마도 주인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올해 브라운 씨는 가게에서 값비싼 시계 3개를 도둑맞았습니다. 경찰은 가엾은 브라운 씨를 도울 수 없었어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로라는 도착하자마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로라는 가게 주인에게 누가 도둑인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로라는 영상에서 뭘 봤을까요? 같은 사람이 4월, 8월, 11월 여러 번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매번 그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러졌다고 해도 다시 붙는데 8개월이나 걸리진 않는다고요. 조에게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랜디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가 랜디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아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랜디의 대답은 좀 이상했어요. 미안, 돈이 없어. 1도 없고. 다행히도 조는 랜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만큼 친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랜디는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는 랜디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랜디는 독특한 친구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조는 내 여자친구가 허락도 없이 내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져갔다가 실수로 박살을 내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Give, get, give, get, give, get, give, get. 처음에 조는 이 조언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조언이었을까요? give 4개, get 4개, 즉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 딜런은 사무실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재미있고 친절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로 그를 싫어했습니다. 딜런이 매달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딜런은 그 어느 날보다 더 행복하게 출근했어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차를 샀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새 차를 확인하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차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긁히고 페인트로 뒤덮여 있군요. 딜런은 창백해져서 경비를 불렀어요.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모두 딜런의 전 여친이었죠. 안드레아는 딜런이 새 차를 샀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캐서린은 상사에게 줄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는 오래전에 딜런을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딜런의 차를 망가뜨렸을까요? 캐서린이었습니다. 치마에 페인트 얼룩이 묻어있는데 딜런의 차에 묻은 페인트색과 똑같네요. 2명의 청소부는 산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호텔 주인은 이들 중 한 명이 계속해 손님의 물건을 훔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방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물건을 훔치는지 주인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오른쪽 청소부는 소파 밑에 있는 반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훌륭한 청소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또한 도둑도 아닐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청소부는 반지를 발견해서 양동이에 넣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직접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돈통에 든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죠. 이들 모두 지난 1시간 동안 카페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용의자들을 주의 깊게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손에 칵테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카페에서 산 걸 겁니다. 그런데 왜 카페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관 세릴 아담스는 다른 동네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으면서 남편에게 보내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둘 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세리를 일어나게 도와준 후 그 남자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훔쳐서 그 도둑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군요. 제 지갑을 제 옆에 두고 보트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주변을 돌아봤을 땐 이미 지갑이 사라져 있었죠. 세릴은 도둑이 멀리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가까운 부두로 데려갔죠. 그곳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